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형성의 배경에서 첫 번째 과학적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과학적 관리라는 게 최초의 어떻게 보면 조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 관리의 특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과학적 선발을 하고 성과급을 주고 과학적 작업 방식을 활용한다. 그래서 시간 동작 연구라는 것을 통해서 표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효율적인 작업 증진 방법을 연구했던 이론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 과학적 관리가 어떻게 보면 노동 착취, 그리고 인간의 기계화, 그리고 작업의 극단적 전문화로 인한 작업의 단조화가 작업 의욕 저하를 초래한다 그랬죠. 결국은 작업자의 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비판을 받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능률도 좋고 생산성 향상도 좋지만 똑같은 일을 계속하게 되면 단조롭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작업 의욕이 떨어지게 되겠죠. 오래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론이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론은 메이오가 메이오라는 학자가 시카고에 있는 웨스턴 일렉트릭 컴퍼니, 즉 호손 공장이죠. 우리가 호손 연구라는 거는 익히 많이 알고 있는 들어본 연구일 거예요. 그래서 작업 조건과 생산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어요. 그래서 호손 연구라는 게 그 조명 밝기, 그죠? 그걸 달리했을 때 분명히 일정 기간 동안 작업 효율이 증가는 하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손 연구라는 게 결국은 작업 조건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호손 연구의 의의를 좀 살펴보면 어떤 현실 조직에서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함께 기능하고 있고, 또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면 보완 작용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공식 조직이 비공식 조직에 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메이오의 비공식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레빈의 소집단 연구에도 영향을 주게 됐다라는 거죠. 레빈은 사회심리학자로 이 소집단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호손 연구에서 또 발견된 부분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임금 혹은 임금 제도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물리적 작업 환경 조건 외에도 동기와 직무 만족감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은 경제적 요인 외에도, 또 물리적 환경, 작업 환경 조건 이외에도 동기나 직무 만족과 같은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발견해낸 것이죠. 인간관계론 학파의 주장을 보면 일단 비공식 집단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 조직 내에 있는. 그리고 인간은 바로 감정적인 욕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인간적 관계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율권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외적, 우리 사람들의 외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이나 작업 환경이나 제도와 같은 것들만 가지고는 조직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의 내적인 요인인 마음, 인간관계, 집단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연구가 관료제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 관료제는 막스 베버라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죠. 그 막스 베버가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냉혹하고 논리적이며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합리적인 요소가 용납되지 않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무원 사회나 그런 관료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조직에 좀 적합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료제 조직이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어떤 합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업, 정실 배제라는 게 뭐예요? 감정적인 그런 부분은 다 배제한다는 거예요. 정에 이끌려서 뭐 하고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는다. 대신에 고용은 보장해준다. 그리고 수직 계층화로서 어떤 계급적인 조직이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모든 것은 문서화되어 있고 공식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도 공무원 사회가 조금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지만 이런 조직적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라는 것이 있어요. 규범. 그리고 이 규범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아주 합리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규범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된다. 상사나 관리자에 의해서 멋대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규범대로만 행동을 하면, 그리고 부여된 직위에 대해서 한정된 권리와 의무만을 가지게 된다. 그 직위에 맞는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상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은 인격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사의 권한에 바탕을 둔 규범에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규범에 복종하는 것. 그러니까 상사의 인간적인 자격에 그런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에 복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관료제의 특성으로서 확실히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는 근무 장소와 근무 시간에만 유효하고 공사의 구분이 확실하게 엄격하다.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 일할 때만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죠. 그 범위를 벗어나면 오히려 상사와 하급자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 조직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이 관료제 특성하기랑은 안 맞죠. 그죠?
회사 밖을 나가도 상사는 계속 상사로서의 대접을 받잖아요. 아무튼 이러한 그 관료제가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조직의 형태가 좀 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내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등가치의 교환입니다. 즉 노동 대 임금의 교환이다. 노동 대 임금의 교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등가치의 교환으로 보다는 안정된 고용에 대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관료제는 오히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특별한 문제없이 규범에 맞게 행동만 하면 자리를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안정된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무원 사회를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죠. 충성심을 개인의 인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조직, 즉 기능적 목적에 대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선거에 의해서 지위가 확보되기보다는 상위자에 의해 임명되는 거고 그 임명받은 지위는 보장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이 관료제 조직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료제의 특성을 요즘에 이제 조직으로 얘기하면 좀 공무원 조직하고 좀 유사한 측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내용들이 조직 형성의 배경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본적인 과학적 관리, 그죠? 하지만 그런 과학적 관리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해야 된다라는 그 비판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더 고려해야 되는 그런 이론도 등장했고, 그다음 세 번째 이론이 바로 관료제라는 조직의 특성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과 관련된 내용들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는 그 조직 심리학의 연구 방법과 관련된 진도를 또 계속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쉬면서 여러분들도 물 한 잔이나 차 한 잔 드시고요. 저도 좀 목 좀 축여야 되겠네. 오늘도 매우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씨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밤에 영상을 좀 찍다 보니까 화질이 좀 낮에 찍는 것보다는 좀 떨어지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항상 일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 학기 두 강좌 소비자 심리학이랑 조직 심리학을 두 강좌를 찍고 있는데 조직 심리학은 그나마 좀 화질이 잘 보여지게 되는데 소비자 심리학 녹화한 거는 조금 화질이 떨어져요. 그 같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직심리학의 연구 방법은 뭐 우리가 모든 그 심리학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 분야에 다 그런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직심리학에도 기본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실증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실증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실험이나 조사와 같은 기법을 사용해서 관찰을 하는 실증적인 연구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그 학문이 어떻게 보면 다 합리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적 방법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얻어낸 지식과 현상과 일치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학문 분야가 다 과학적 방법이라는 걸 통해서 지식과 현상을 발견해내고, 그러한 것들은 다 일관성 있게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세 번째 특성이 바로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관찰에서 원리로, 다시 원리에서 관찰로 가는 귀납법과 연역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건 모든 앞에서 우리가 또 특성 얘기할 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네 번째가 가설 검증적이다. 연구자가 설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우리 모든 심리학 분야의 연구는 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라는 게 모든 연구에 다 설정이 되죠. 그래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가설 검증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일반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이다라는 것은 특정한 조건에만 국한돼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일반적인 조건들 모두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에서 연구 논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일반화 가능성. 이 실험 연구를 하고 나면 그 실험실에서 한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현실 세계에서도 다 적용 가능한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그게 일반화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다라는 것도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섯 번째가 절약적이다. 여러 가지 가정들이 필요한 것보다 단일의 가정을 가지고 현상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한 방법은 더 절약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현상들을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면 당연히 절약적이겠죠. 그죠? 잠정적이다라는 것은 자기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발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대안적인 설명이라는 것이 존재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안적 설명이 존재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또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특성이 바로 자가교정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얻은 사실들은 항상 검증과 비판, 교정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또 다른 연구자들이 하고 또 다른 연구자가 연구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와서 기존에 한 연구의 결과를 뭔가 미흡한 점을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비판. 그래서 또 그 이전에 연구했던 사람이 연구자가 그 다른 연구자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자기 연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받아들이고 또 수정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 바로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가규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과학적 방법의 특성이라고 해서 한 8가지 정도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모든 학문 분야는 다 이런 연구 방법의 특성이 있어요. 다 적용되고 있고요. 우리 심리학 분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심리학에서 특히 여기 조직 심리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심리학 분야의 그런 연구의 목적이나 이론의 역할이라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하는 목적이라는 게 어떤 현상을 기술, 설명, 예측, 그리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처음 공부할 때 심리학 개론에도 1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얘기는 처음에 다 등장하게 되어 있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에서 이론의 역할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많은 이론이 우리 심리학에 등장하고 있어요. 아마 이론으로만 얘기하면 사회과학 분야의 다른 학문 영역보다 분야보다 훨씬 더 심리학의 이론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하나의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서 그 현상 안에 존재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그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개념들, 정의들, 명제들의 집합으로 정의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론을 세오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론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 하나가 등장하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아주 오랜 동안의 연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연구에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면 그것으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복적으로 계속 검증을 해 나가고 이럴 때 저럴 때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들을 다 또 개별적으로 다 검증을 해서 통합적으로, 그래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여러 가지 다양한 변인들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은 바로 이러이러한 변인들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결과 변인으로는 어떤 변인이 작용을 하더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등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쭉 여러 차례의 연구를 거쳐서 반복 검증된다면 그게 이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이론을 보면 항상 보면 거기에 개념들이 쭉 나오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들도 나오고, 그리고 가설들에 모아진 그런 집합이라고 해서 명제들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들, 팩트들을 모아놓은 거죠. 이런 것들로 다 구성되어 있는 게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이론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좋은 이론보다 더 실제적인 것은 없다는 말과 같이 이론을 통해서 실제 현상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에요. 물론 학문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얘기가 굉장히 타당하고 맞는 얘기가 되죠. 하지만 우리 조직심리학 같은 경우는 이론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왜? 현장에서 적용하고 현장을 통해서 뭔가 나타난 사실들,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또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론에만 너무 몰두하는 연구는 쓸모없게 될 가능성이 많다. 라는 얘기도 한쪽에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이 맞고 틀리고 하는, 맞다 틀리다라는 그런 타당성만을 증명하려는 연구로 인해서 이론에 어긋나는 현상은 연구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과, 또 이론은 일반화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별적인 사례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론의 두 가지 입장이 사실은 뭐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고, 그 학문적인 영역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론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특히 조직심리학이나 산업심리학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기업 현장, 생산 현장에서 적용해야 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너무 이론에만 몰두하는 그런 연구를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론의 어떤 두 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적 연구의 과정에는 이제 전형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해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연구할 때 이런 전형적인 모델을 통해서 보통 연구를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심리학 연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회과학 연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우리 심리학 연구가 이 전형적인 모델에 의해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문제의 정의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부에서는 논문을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도 다른 것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대학원에 가시면 석사 논문은 무조건 심리학과에서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때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에, 물론 그 이전에 많은 책과 논문들을 읽고 나는 어떤 문제를 연구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문제의 정의예요. 우선 내가 사전조사라는 걸 통해서 선행연구의 자료의 분석, 그런 걸 많이 해봐야, 그런 걸 많이 해보고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 뭔가 이런 현상은 좀 알아보고 싶은데, 이전에 어떤 연구자들도 아무도 이런 현상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화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정의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연구 과제의 이론적 정리과 개념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인 문제의 정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대학원을 가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아마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문제의 정의가 제대로 잘 정리가 되면, 그래서 뭐 자기가 연구 문제를 생각하게 된 배경부터 기존의 이런 것과 관련된 선행 연구들, 그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하고 가설까지 설정을 하게 되면, 가설 설정이라는 단계에서 바로 연구 문제의 제기와 가설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앞에서 문제의 정의를 내린 것들을 쭉 리뷰를 하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설이 설정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설 설정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연구 방법론도 아마 2학년 되면 공부를 하시게 돼 있어요. 수업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통계와 연구 방법론은 필수, 기초 과정 중에서도 필수적으로 수강을 해야,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연구 설계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합니다. 가설에 포함된 개념 정의와 변인들 간의 관계 정의, 독립 변이는 뭐고 종속 변이는 뭐고, 그래서 연구의 자료의 수집은 어떻게 하고, 뭐 실험 방법을 통해서 할 건지, 조사를 통해서 할 건지, 관찰을 통해서 할 건지,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이 있어요. 그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한 방법도.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는 게 연구 설계의 구체화 단계입니다. 이것들을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거죠. 연구에 적합한 방법을 활용한 자료 수집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료 수집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고요. 조사를 하든 실험을 하든 아주 정교화를 해서 만든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뭐 그런 내용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건 연구 방법론에서도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고 또 하셨으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료 분석하고 가설 검증, 통계적 분석 방법, 통계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모든 연구에서는 다 이런 통계적인 검증을 통해서 바로 가설 검증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설정한 가설이 기각됐는지 수용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결과 보고하고 논의를 정리하는 거죠. 연구 결과 정리하고 연구의 제한점, 후속 연구 방향까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어떤 문제 해결적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이제 기업이나 여러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적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적 모델은 학문적 연구를 할 때와는 다르죠. 이건 학문적 연구하고 상관없어요. 보통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뭔지를 진단하고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또 진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 전제를 설정합니다. 이 얘기는 문제의 경위와 배경. 무슨 문제? 지금 무슨 문제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조직이 좀 정체되어 있고 제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징후를 중심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문제 상황과 해결의 기본 전제를 정리하는 단계가 바로 문제 진단 및 기본 전제 설정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문제 해결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시기, 속도, 구성원의 참여도 등 문제 해결 전략과 방법,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문제 진단을 하고 나서 이건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 보다라고 한다면 외부 전문 용역기관을 활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컨설팅 기업들이 꽤 있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자료 수집 단계예요. 마찬가지로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행동 계획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관찰이 필요하면 관찰을, 구성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사실들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자료 수집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이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답을 찾아내고 그런 답을 찾아내는 것과 동시에 필요하면 조직 개편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도의 개선이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종업원들을 교육 훈련 시켜야 된다 그러면 또 새로운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리더십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법과 행동 계획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및 조정 단계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와 성과가 어떻더라? 밖에 굉장히 시끄러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효과와 성과를 평가하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전략과 방법, 행동 계획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전형적인 모델과 문제 해결적 모델은 기본적인 전제부터가 차이가 있고 그래서 프로세스에도 좀 차이가 있죠. 학문적인 연구를 위한 그런 모델이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두 모델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에서 쓰는 것들은 바로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문적인 연구를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이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거고, 이거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들이다라고 해서 몇 가지 연구 방법들을 여기서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여기서도 물론 기본적인 내용들만 살펴보는 거고요. 상세한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다 공부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 방법론이나 통계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새로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대다수 많은 학생들은 다 그 부분을 공부했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선 관찰법입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리얼한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겠죠. 피험자들의 행동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관찰하는 연구 방법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지켜보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주요 현상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과학적 검증이다 이런 것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겠지요. 그냥 단순하게 살펴보고 그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것이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관찰법은 거기까지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관찰법의 장점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외적 타당도가 높다. 또 많은 변인들의 자료를 동시에 수집 가능하다. 연구자의 편파가 개입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상황,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연구자가 편파적인 부분이 개입될 가능성은 적죠. 왜? 그들의 실제 장면을 그대로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구자가, 관찰자가 관찰해서 기술을 하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변인에 대한 조작이에요. 이거 조직이 아니고 조작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조직이 아니라 조작이에요. 조작이요. 통제가 없기 때문에 인과관계 추론은 불가하다. 당연히 인과관계는 알 수 없죠. 변이에 대한 조작도 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론은 불가하고 변인 측정이 실험법에 비해서 엄격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조사법이에요. 설문조사법도 뭐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조사 방법론에서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뭐 설문지 작성을 해서 그 질문에 응답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하는 방법이고요. 생각이나 감정을 관찰로 아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아까는 관찰법에서는 그냥 자연적인 그 현상, 그 자연 그대로의 현상을 그냥 기술하는 걸로 그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이나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으로 생각을 또 알 수도 없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래서 직접 물어보는 것은 필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도 인과관계는 밝힐 수는 없어요.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A라는 것이 X라는 변인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상관이 높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어느 것의 원인과 결과인지는 알 수 없다는, 그 인과관계는. 그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제한된 시간 내에 많은 자료를 획득 가능하다는 점이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익명성이 보장된다면 솔직한 응답을 받을 수 있더라. 다음에 실험법입니다. 이 실험법도 여러분이 이제 그 연구 방법론 시간에 굉장히 상세하게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실험법은 굉장히 정교해야 되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실험법이에요. 그래서 석사과정 같은 데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하려면 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구자가 조작한 조건, 그리고 그 결과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정교화된 연구 방법이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인과관계 검증을 하는 것이다. 즉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독립변인의 조작과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조작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립변인 이외에 그걸 가외변인이라고 해요. 다른 변인들을 철저하게
통제할 수 있다. 통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외변이 통제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실험실 실험이 좀 더 많은 정교화된 방법이 필요하고, 물론 현장 실험도 쉽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실제 현장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오늘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그래서 이 실험실 실험과 현장 실험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코너에 반드시 질문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청취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